이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일제강제징용 용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뭐 일본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일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년 만에 이제 국내에서 일단 일단락이 됐거든요. 이제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제 강제징용 기업의 일종의 이제 신일철 주금에게 이제 여운택시 등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제 강제징용 이건 익숙하긴 한데 이게 역사적으로 워낙 또 사연이 깊은 스토리잖아요. 21년. 근데 더 이제 이 당시 상황까지 놓게 보면 뭐 75년 뭐 만에 지금 뭐 광복 이후에 뭐 판결 났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일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이 판결의 결론만 대부분 아시고 이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 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언론 기사로도 잘 안 나와 있고. 이제 판결문을 보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어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동아시아 일대에 이제 그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닥치는 대로 국내외에서 강제징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제철소, 여기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이제 평양이나 군산에 계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오사카에 있는 제철소로 이제 광고로 해서 모집하기도 하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총동원법에 따른 강제징용법에 따라서 강제징용해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갑니다. 이분들이 20대 초반이셨어요 그때. 근데 가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임금을 받았으면 좋은데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한 달에 한두 번 외출을 하고 뭐 2, 3엔 정도의 용돈,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월급도 착취당했다고 하던데요. 용돈, 월급을 강제 저축당했어요.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상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입금해서 그 도장하고 저금통장을 기수사감한테 보관시키고 구타나 체벌하기도 하고 노예계 종사하는 처음 6개월은 외출도 금지를 하고 뭐 이런 구타, 발길증 이런 거 되게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킨 거죠. 현재 우리 법상 다 불법인 그런 내용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분들이 이제 그 히로시마 원폭 때 또 같이 노역당한 것도 억울한데 원폭 피해까지 입으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다시 한국에 오셨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한일 회담의 전제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졌고 한일 회담의 결과 청구권 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이제 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또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그때 돈을 나눠준 대상이 사망자만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상자였기 때문에 사망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가 관련된 그 재판을 일본의 오사카에서 1900 몇 년에 했죠? 네? 하여튼 오래전에 했고 그 오사카 법원이 이 재판을 모두 기각한 뒤에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뭐 드라마로 만든다면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근거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일본 법에 따른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 법에 따르면은 이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민이 일본국을 상대로 해서 일단 청구를 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앞서서 피고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일본 그 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전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제철은 그 뒤에 이제 분해돼 가지고 회사로 쪼개졌고요. 근데 다시 합쳐져서 지금의 신일본제철 주금이 됐는데 과거 회사와 지금 회사가 일본법상으로는 동일한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간명한 논리가 뭐냐면 같은 회사가 아니다. 그 과거 회사는 없어진 회사인데 왜
그 과거 회사의 그 채무나 불법행위 책임을 승계했다고 지금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 이게 지금 형식적인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을 한번 한 차례 세탁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업 세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세탁을 해서 왜 5만 놈한테 지금 물어보냐, 좀 잘못 물어봤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뭐 착취하고 부당하게 구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뭐 불법성 이거는 일본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었나요? 그런 얘기를 우리 이 소장 변호인들은 많이 했죠. 네, 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한 그런 그 기업 세탁은 허용될 수가 없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 법상으로는 일본 네. 재판소니까 일본 법을 그 판결의 어떤 근거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네. 법상은 우리나라도 이제 채무자 회생법처럼 어떤 회사를 회생시킬 때는 과거 회사와 현재 회사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후에 그런 그 정리 관련 법을 만들어서 채무를 절연시켰어요. 그런 점 때문에 일본 법에 따르면 그 법이 의 적용이 그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굳이 일본 재판소가 야 우리나라의 그 과거 법이 잘못된 법이다라는 전제에서 재판을 할 일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은 일치 없습니다. 그 오사카 판결문에 보면 우리 식민지배가 잘못됐고 우리 일본법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네. 한 판결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재판에서 이제 뒤집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의 판결하고 우리나라 재판 이렇게 엇갈리면은 또 국제 분쟁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이게 전혀 일본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뭐 우리나라 재판은 일본에 존중하지 않아도 이런 게 그렇지 되면은 않습니다. 모든 그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제 재판을 서로 네.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네. 문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제 관습 규범 비슷한 건데 네, 예를 들어 조약으로 서로의 재판을 상호 네, 인정해주기로 보증하는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따라 당연히 상대방 국가의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고 네, 우리나라의 재판도 일본국에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체로 모든 사건에서는 그런 그 상호 보증 내지는 그런 보증이 없더라도 그런 승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의 재판을 승인하는 그런 충분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법원은 이 재판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 지배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고 네. 그 불법적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본 법에 근거한 어떤 판결을 우리가 승인한다면 아까 양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존재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인하고 뭐 3.1운동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공화국을 세운 건데 네, 그걸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런 전제 판결을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양심에 비춰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불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입장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지금 과연 이제 뭐 청구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일본에서는 지금 해결됐다. 이건 이미 뭐 그렇다 쳐도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왜 자꾸 들쑤시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판결은 지금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왜 또 이런 결론이 다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청구권 이게- 협정 예. 때문에 그렇게 돼. 청구권협정의 내용인데요. 네, 우리 국민들 대부분도 그 1965년인가요? 그때 네. 대일 수교 정상화를 하면서 조약도 맺고 청구권협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속 합의 의사록도 작성하고 그때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 이걸로 다 끝난 거 아니냐? 네, 실제 당시 문헌상으로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의 다수 의견은 여기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불법 행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정신적인 그 위자료 청구권까지 그때 다 포기한 게 맞냐? 네. 그때 재산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와 국가 또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또는 국민과 국민 사이 그런 권리들은 모두 일괄 타결되었는데 네, 그 범위의 청구권에 이 정신적인 청구권, 식민지배 불법성을 전제로 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예, 다수의 견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지금 이 청구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체불 임금이나 어떤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예전에 협정으로 다 끝난 건데 왜 이제 와서 또 요구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손해인 어떤 불법성에 기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채무 문제랑은 전혀 다르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수견은 그렇지만 일본의 주장도 조금 타당한 면이 있고, 그 주장을 일부 우리 다수견의 일부 대법관님들이 차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회담의 그 교섭 과정이나 오고 간 문서 같은 것들을 보면 그 강제징용과 관련된 보상금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어요. 8개항 중에 5개항 네. 쪽에.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청구권에 이런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대법관님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떤 주장이시냐면은 그거는 나라들끼리 그 포기를 한 것이지 개인이 포기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포기했다면 그 어려운 말로 이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일 뿐이고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법리를 구성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그 반대 측에서 또 한 가지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아무튼 그 논리대로 하면 한일협정 때 받은 5억 달러 그렇죠. 이게 지금 그걸로 해결됐다는 건데,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그때 정부가 받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지 않은 우리 정부한테 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뭐 막상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대 의견 두 분의 대법관님이 계시죠. 11대 2로 지금 이 사건의 결론이 갈린 건데, 네. 두 분의 의견은 뭐냐면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청구권도 일괄 타결 협정으로 다 포기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괄 타결 협정이라는 게 개인의 권리도 국가와 국가 간에 포기할 수가 있는 그런 국제법적인 규범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가 그 돈을 다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말인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신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입법 조치를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사망자들한테만 조금 나눠줬고요. 네. 그 돈이 별로 많지 않았고요, 사실. 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했으나 여전히 지금 미흡한 상태고, 그래서 소수 의견에 계신 그 대법관님들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돈을 정부가 일본에 묻지 말고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 일견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1965년에 그 대일 수교를 정상화하면서 받은 그 5억 불, 그게 다 포스코, 네. 그 제철소 만들고 경부고속도로에 쓰인 돈이고, 그러면 그걸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렇게 이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이룩한 경제적인 성과를 사실은 정당하게 분배했어야 할 이 할아버지들한테 좀 나눠주는 게 네. 뭐 법을 떠나서 도리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물론 포스코가 뭐 몇백억을 내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네. 부분에서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판결이 나오고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판결 내용대로 집행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계속 갖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판결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그분들한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상징적인 걸 떠나서 실제 돈을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연히 줘야 될 돈이니까 받는 게 막. 그러려면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게 그 신일본 제철지구의 국내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뭐 포스코하고 무슨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집행을 한다는 설. 네.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의 재산이 많아요. 네. 미국의 자회사들도 많고. 그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미국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결을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법원도 우리나라 판결을 아까 상호 보증 내지는 기대에 따라서 승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승인만 된다면 미국 재산에 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강제징용 원고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국과 미국, 일본 문제에서 미국이 보통 일본 편을 많이 그렇죠. 들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지만 또 미국 사법부는 또 미국 행정부하고 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어서 한번 미국 법원에 이 사건을 끌고 가서 네. 미국 재산에 한번 집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마침 또 오늘 뭐 국제 뉴스 보니까 그 이번에 소송 결과 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 변호인들이 신일철 죽음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요? 찾아갔는데 못 만났대요. 못 만나서 이제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외교적인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강제 동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한 한국 그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할린 동포 문제, 네. 원폭 피해자 문제, 네.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강제 동원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만주라든지 아까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국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됐어요. 네. 그래서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그 사기업을 상대로 해서는 당시 사기업 또 거기를 승계한 다른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얼마든지 소송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외교적 파장이 큰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소멸시효 문제가 또 하나 대두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미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 근데 이번에 판결 받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안 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뭐 민법상 이제 피해 사실을 뭐 안날로부터 3년, 피해 사실로부터 뭐 10년 뭐 이런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이게 이미 지나가지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지 않은 분들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이제 법적 장애가 있는 때에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이런 청구를 할 수 없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소멸시효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거죠. 산입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과연 이것이 법적인 장애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되느냐를 굳이 놓고 따지자면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 국민이 이미 청구권으로 이런 청구가 소멸이 됐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인식을 한 사안이면은 거의 법적 장애에 준하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로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그 청구권 협정 관련 각종 외교 문서는 2005년에 비로소 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그 공개될 무렵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끝난 거 아니냐는 식의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봐서 지금이라도 빨리 소송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리얼리 법률사무소 너무 뜨거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거의 1시간 가까이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나은 이제 법률 사무소 토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